안녕하세요. 인간 만사 사엉지 마라 하더니 정말이지 오래 살다 보니까 말년에 별의별 기막힌 일들이 다 생겨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 없이 홀로 오남매를 억척같이 키워내다 보니 제 인생은 참으로 눈물 마를 날 없이 고되고 또 힘들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들 하시죠. 제가 바로 그 덕볼꽃 하나 없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린 자식들만 제 곁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제 남편은 허망하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꽃다운 36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 일은 그 슬픔도 잠깐뿐이었고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저 정신 놓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틈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강하다고 했던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저는 어떻게든 이 어린 5남매를 굶기지 않고 키워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를 악물고 억척같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저는 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을 정도였네요. 돌이켜보니 참으로 모질고도 힘겹게 5남매를 다 키워냈는데 말년에는 그 누구 하나 제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예쁜 자식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더니 제 자식들이야말로 제 인생 말년에 아주 그냥 크나큰 풍파를 제대로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제 자식들 잘 키워서 나중에 자식들 덕이나 한번 보자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저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는 동안 저는 부모된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대체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아쉽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그리 흠이 되거나 흉이 될 일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젊었던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나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혼자 시장 좌판에서 생선이나 판다고 지나가던 남자들이 괜히 한번 툭툭 건드리고 가거나 심지어는 밤늦게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가게 문을 닫거나 장사를 포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제 뒤에 있는 우리 5 아이들은 당장 길바닥에 앉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목이 너무나 아파서 정말이지 이대로 손목이 뚝 하고 끊어지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는 고등어 2마리에 10,000원어치만 달라고 하기에 제가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힘겹게 생선 손질을 하고 있는데 괜히 제게 이런저런 시답잖은 말을 걸며 치근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아줌마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인상만 쓰고 있을 거야. 좀 웃으면서 장사해야지. 웃으면 아주 볼만하겠는데. 좀 웃어봐. 고등어 사러 왔으면 고등어나 곱게 담아가시죠. 안 그래도 손목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자꾸만 옆에서 귀찮게 말을 거는 그 남자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 저는 얼른 손질을 대충 마무리해서 시커먼 비닐봉지에 담아 그 남자에게 휙 하고 던져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가져가라는 그 고등어 봉지는 받아들 생각도 안 하고 괜히 저한테 시비나 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허, 이 아줌마 성깔하고는 손도 곱상하니 예쁜데 그렇게 인상만 쓰지 말고 좀 활짝 웃어봐 그래야 이 고등어도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더 이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말 한마디라도 더 섞기도 싫었던 저는 들고 있던 고등어 봉지를 바닥에 그냥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수북이 쌓여있던 아주 굵은 천일염 한 통을 2 손으로 번쩍 들어올려 그 남자 얼굴에 사정없이 확 하고 뿌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장 오늘 하루 이 고등어 안 판다고 해서 굶어 죽기라도 하냐. 너 같은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한테는 단 한 마리도 안 파니까 당장 여기서 썩 꺼져버려. 이 재수 없는 놈아. 이 미친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눈 따가워 죽겠네. 불쌍해서 일부러 팔아주러 왔더니만 아주 그냥 사람을 개조주로 보내. 누가 불쌍해. 그쪽 인생이 훨씬 더 불쌍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그 더러운 돈으로 고등어 사 처먹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봐. 다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이 소금 바가지가 아니라 시퍼런 칼날이 내 놈 목구멍으로 날아갈 줄 알아. 제가 사용하는 그 굵은 천일염은 생선 손질할 때 비린내를 잡는 데도 쓰이지만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인간들을 쫓아낼 때도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그렇게 사람 쫓아내는 데 쓴 소금만 해도 좋기 한 포대는 넘을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여자 혼자 사는 게 무시당하고 괄시받을 일이었는지 참으로 서럽고 분했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았네요.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5 자식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때는 유독 첫째 아들 지훈이와 둘째 아들 현우가 저를 참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 주어서 유독 그 두 녀석들이 더 예쁘고 기특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으며 생선을 팔고 온몸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첫째 지훈이랑 둘째 현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동생들 숙제도 다 도와주고 저녁밥까지 아주 맛있게 잘 차려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며 자랑하듯이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까지 아주 깨끗하게 다 해놓고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시라며 첫째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아 끌고 거실로 저를 데리고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서 편하게 앉아봐요. 내가 엄마 어깨 시원하게 주물러 줄게요. 첫째 지훈이가 제 등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면 둘째 현우는 어느새 제 다리 밑으로 쪼르르 달려와 붙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 다리 주물러 줘야지. 엄마 이렇게 하니까 좀 시원하지.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와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주는 그 어린 아들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그 모든 피로가 마치 눈 녹듯이 스르륵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이라는 게 바로 내 새끼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5 아이들 중에서 그 두 놈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먹었다고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서 집안일을 돕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또 대견했습니다. 보통 아들들은 애교가 없다고들 하는데 저희 첫째와 둘째 아들은 꼭 딸 같은 아들처럼 제게는 더없이 든든하고 또 친근했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어려서 오히려 손이 훨씬 더 많이 갈 때였고 막내 아들 준서는 또 얼마나 어릴 때라서 저를 힘들게 했는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사에 육아까지 그 누구 하나 저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며 엄마인 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사를 다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갈 때면 꼭 저를 불러 세워놓고는 두 녀석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자랑하며 말했거든요. 제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첫째 지훈이는 제 왼팔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동생들 이불도 다 깔아주고
우리 막내 준서 잘 자라고 자장가도 불러줬어요. 아이고, 우리 장남 정말 잘했네. 고마워 아들아. 이렇게 제가 지훈이를 칭찬해주면 다음은 둘째 현우 차례였죠. 첫째 지훈이랑 제가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둘째 현우는 어느새 제게로 쪼르르 달려와서 제 오른팔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늘 동생한테 제 색연필도 양보했어요. 그리고 안 싸우고 아주 사이좋게 잘 놀았어요. 아이고, 우리 현우도 정말 잘했네. 안 싸우고 동생이랑 잘 놀았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워 아들아. 그렇게 셋이서 그날 하루를 마감하듯 서로를 꼭 끌어안고 제가 두 아들 품에 안겨 잠시나마 위로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그때 그 시절 가장 큰 행복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아빠의 정은 제대로 모르고 클지라도 이렇게 오남매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함께 자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엄마마저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더라도 우리 5 착한 남매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일이 어디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잘 풀리기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아마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제 자식들 제가 참으로 잘 키웠다고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뿌듯해하기도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지훈이가 20살을 간 넘어 공무원 시험에 덜컥 합격하고 둘째 아들 현우마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기업에 떡하니 입사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들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하려고 그토록 발버둥 쳤던 그 모든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내 자식들은 이제 앞으로 떵떵거리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벅찬 감격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뒤이어 셋째 딸 수진이는 아이들을 워낙 예뻐하고 좋아해서인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 일을 시작했고 적성에 아주 잘 맞는다며 매일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마냥 어린애 같은데 다른 집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또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더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넷째 딸 지혜가 2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을 때였던 것 같네요. 어린 나이에 너무 덜컥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내심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때 넷째 지혜는 예비 사위 될 사람과 함께 작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막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다행히 두 사람이 성격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제 걱정과는 달리 넷째는 사업도 제법 잘 자리를 잡았고 결혼 생활도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형 누나들과는 달리 우리 집 막내 아들 준서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철딱서니가 없어서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정을 제대로 많이 못 보고 자랐다고 제가 너무 오냐오냐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던 탓인지 그 녀석은 20살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그저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그런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준서를 빼고는 다른 4명의 자식들은 모두 다 각자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짝을 만나 각자의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 다 키워놨다는 그런 안도감에 저도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알아서들 잘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내 준서만큼은 제가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새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밥벌이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녀석에 대한 걱정은 말을 날이 없더군요.
그래서 늘 막내 일에는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데, 그런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은 정작 아주 엉뚱한 데서부터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자식 둔 부모는 평생 근심 걱정을 놓을 날이 없다고들 하죠. 저도 제 자식들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의 그 끔찍했던 기억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무슨 대단한 효도를 바랐던 것도 아닌데, 남매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후레자식 같은 행동들만 골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늘 알아서 척척 모든 것을 다 잘 해내던 제 자랑이었던 첫째 아들 지훈이마저도 말이죠. 첫째 아들 지훈이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남매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착하고 반듯했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커다란 상처로 깊이 새겨져 버렸거든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그 참담한 심정은 아마 그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고들 하죠. 남편을 먼저 잃으면 과부가 되고 부모를 먼저 잃으면 고아가 되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한테는 그 슬픔을 표현할 그 어떤 적절한 단어조차 붙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던 제 첫째 아들 지훈이가 어느 날 갑자기 달랑 유서 한 장만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안의 장남 노릇을 톡톡히 해내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서 어린 막내 동생까지 살뜰히 살피던 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첫째 아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고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저랑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더니 다짜고짜 제 아들이 사망했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몇 번이나 되묻기만 했네요. 어제까지도 저랑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통화했던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아닐 거예요. 저희 아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하신 걸 겁니다. 어머님 공무원 신분증까지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틀림없습니다. 어머님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선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냉혹한 현실에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물었지만 제 아들이 확실하다는 그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니 저는 정말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제 아들의 몸은 싸늘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자살이라는 그 믿을 수 없는 말에 저는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 한 분이 제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그 유서를 건네주시면서 아들이 최근에 동료 직원의 사내 고발로 인해 직무 관련 비리 혐의로 힘든 감사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찰관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제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어려서부터 자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늘 동생들한테 양보만 하던 그런 착하고 바보 같은 아들이었는데, 그런 애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한참을 울고 또 울다가 장례도 대체 어떻게 치러냈는지 조차 모르게 그렇게 며칠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없는데, 첫째 아들 지훈이한테는 제가 유독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대며 지냈던 세월이 길어서인지 제 팔다리가 전부 다 잘려나간 것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들의 그 직장 동료라는 작자들은 제 아들의 그 있지도 않은 비리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씌워진 그 억울한 누명만큼은 반드시 이 어미 손으로 똑똑히 벗겨줘야겠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들이 남긴 그 유서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 거기에는 자신을 내부 고발했다는 그 동료 직원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더군요. 그 동료가 고발했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제 큰아들이 특정 건설사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도로 확장 포장 공사 발주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며 자신의 죽음으로 그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제 큰아들의 그 마지막 외침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시청 앞으로 달려가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청 공무원들에게 제가 미리 준비해간 전단지를 나눠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 부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길 위에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 보니 결국 제 그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정식으로 감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제 큰아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고발했던 그 동료 직원의 추악한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제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동료 녀석이 아주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제 아들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난처럼 무심코 던진 그 하찮은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했던가요. 그 악랄한 고발을 했던 그 동료는 결국 공무원에서 파면되는 것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소중한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그놈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제 속이 시원하거나 통쾌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하루하루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이 늙은 엄마를 걱정하며 그토록 자주 전화해주던 그 착하고 다정했던 큰아들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그립고 또 보고 싶더군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결국 부모를 진심으로 챙기고 걱정하는 자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 그 좋다는 스마트폰이 그렇게나 흔하고 좋다던데. 제게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자식은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제 큰아들 지훈이밖에 없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장사하는 거 힘들지 않냐며 행여나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하며 안부 전화를 해주던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제일 먼저 전화해주던 그런 속 깊은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제가 어떻게 잊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집들은 딸들이 그렇게나 엄마를 살뜰히 챙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큰아들 말고는 다 자식 같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요. 저한테 9을 이미 다 가져가고도 제 손에 겨우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더 달라고 악착같이 떼를 쓰는 게 바로 제게 남은 그 4명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등에 칼을 못 박는 그런 짓들은 또 어찌나 그렇게 성실하게들 하는지 정말이지 저는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삶의 의미도 살아갈 이유도 모두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거둬야 할 4명의 자식들이 더 남아있었기에 언제까지고 그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리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다짜고짜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전화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돈 얘기냐고 화를 내며 둘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놈아 너는 이 애미한테 몇 달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놈의 돈 타령이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기에 또 돈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는 게야, 엄마. 사실은 저 회사 그만뒀어요.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사지. 멀쩡한 놈이 회사를 왜 못 나가? 둘째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길래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제게 털어놓는데 그 내용이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며느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년이 적금 통장이며 뭐며 전부 다 해약해서는 그 돈으로 온갖 명품이며 사치품들을 사들이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아주 그냥 흥청망청 제멋대로 다 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얼빠진 소리냐며 저는 당장 둘째네 집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집안 꼴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술병을 붙들고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둘째 놈을 억지로 일으켜 앉혀놓고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말해봐 너. 그래도 회사 나오면서 퇴직금은 두둑하게 받았을 것 아니냐.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야. 그 돈은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다 썼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서 안 갚으면 당장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미쳤어. 아주 그냥 둘 다 단단히 미쳤구나. 너는 내 마누라가 그동안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게냐. 이 답답한 놈아, 답답한 마음에 연신 둘째 아들의 등짝만 세차게 내리치는데 그놈은 그저 울기만 하고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속이 너무나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옆에 뒹굴고 있던 술병들을 전부 다 현관 밖으로 집어던져버리고는 소리쳤습니다. 네, 인생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돈이 뒷공무니로 줄줄 다 새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았으니 이 상황에 네가 기댈 곳이라고는 고작 저 차가운 술병뿐이지. 이 한심한 놈아,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등을 더욱더 세게 내리치자 그제야 술 기운이 확 올라오는지 둘째 녀석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둘째 아들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에 도망간 그 못된 며느리 년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그 꽃뱀 같은 년을 과연 그 누가 쉽게 찾을 수나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제 둘째 아들 재산을 전부 다 벗겨먹고 제대로 도망간 뒤라 그 어떤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더군요. 아마도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어디론가 멀리 튀어버린 것이겠지요. 이런 기가 막히고 황당한 와중에도 큰아들 말고는 그 누구 하나 제 속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며 물어볼 자식이 없다는 그 사실에 저는 그간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 허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식된 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부모된 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자식 일에는 무슨 일이 닥쳐도 강인하게 버틸 수 있었는데 둘째까지 연이어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치는 통에 저 역시도 이제는 정말이지 기력이 다 쇠진하여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꼭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했던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그놈의 가지가 저희 집에는 무려 5개나 더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 파란만장한 막장 드라마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얌전하고 착하기만 했던 제 셋째 딸 수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제 뒤통수를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후려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째 사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기 집에서 당장 딸 데려가라며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젊은 부부들이 의뢰 그렇듯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했나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셋째네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봤는데 이미 셋째 딸 수진이가 아파트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복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던지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이건 아무래도 그 정도를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저는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사위를 불렀습니다. 한참을 초인종도 누르고 문도 두드리고 나서야 마침내 셋째 사위가 잔뜩 인상을 쓴 얼굴로 문을 빼꼼히 열더군요. 아무리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딸한테 어떻게 손찌검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 했더니 사위가 제 말에 코웃음을 한번 픽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그 대단하신 셋째 따님이 글쎄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셨답니다. 그것도 자기 어린이집 학부모랑요. 제가 뭘 믿고 저런 여자랑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까? 제가 원래부터 비위가 좀 약해서 저런 더러운 년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 어서 빨리 장모님 딸 데리고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제게 할 말만 딱 하고는 다시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울기만 하는 딸아이를 붙들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하더니 겨우 입을 연 셋째 딸의 그 말은 정말이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술 먹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였고 그 남자가 자기 반 아이의 학부모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결혼까지 한 여자가 뭐가 그리 아쉬워서 밤늦게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러 나간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자기 반 아이의 학부모였다는 게 여러분은 이게 과연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뭐가 그리 모자라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냐며 딸아이를 다그쳤고 이미 이혼 서류까지 다 받아든 것을 보니 이제 와서 사위한테 용서해달라고 빌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염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계속해서 울기만 하는 그 셋째 딸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그렇게 울고만 있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정도였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내 발등 네가 직접 찍은 거야. 시 등신 같은 년아, 그 어린 내 자식한테도 너 정말 못할 짓 한 거라고. 이 나쁜 년아, 대체 어쩌자고 그런 미친 짓을 했어. 아무리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 복도 없고 사위 복도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야가 빠진 꽃뱀이라 제 둘째 아들 재산을 전부 다 벗겨먹고 멀리 외국으로 튀었는데 넷째 사위는 또 그야말로 대낮에 길 가다가 만난 날강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딸 지혜랑 그 사위라는 작자는 함께 하던 사업이 망하더니 저만 보면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돈 타령을 해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은근슬쩍 돌려서 말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른들 말씀이 관뚜껑 닫힐 때까지는 절대로 손에서 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넷째 사위는 저를 아주 그냥 벌레 보듯 무시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장모님, 어차피 죽을 때 그 많은 돈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제 큰아들도 죽고 없는데 그 돈 그냥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달라니까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장모님이지 돈 없다고 하시면 제가 앞으로 장모님 대접을 어떻게 해드려요. 저희 지금 사업 투자금이 좀 급하니까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번 그 푼돈이라도 좀 빨리 보내세요.
내가 자네한테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죽을 때 내 대관짝에 금태라도 둘러서 화려하게 갈 거야. 나도 밑빠진 독에는 절대로 물 안 붓고 사는 사람이라고 사업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해. 그 잘나빠진 사업은 제대로 한번 해보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홀라당 망해버린 그 사업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사업 욕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다고 다 망했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면 될 것을 꼭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돈 타령을 해대는 겁니다. 아니, 뻔히 보이는 그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그런 바보 천치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돈 타령을 해대는 통에 저는 한동안 넷째 딸 부부랑은 아예 전화통화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 안부는 단 한마디도 안 묻고 오직 돈 타령만 해대는지 정말이지 귀에 딱지가 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말년에 제 주변에 돈 못 쓰고 죽은 그런 귀신들만 잔뜩 붙었는지, 심지어는 그 문제야 막내 아들 준서까지도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심지어 돈을 제대로 한번 벌어본 적도 없는 그런 한심한 백수였어요. 아주 그냥 뼛속부터 백수였던 겁니다. 어쩌다 일자리를 겨우 구해서 나가도 반나절을 제대로 버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건 또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듣고 있자니 저런 철없는 백수들이 제 친구들이 하는 건 또 전부 다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한창 장사하고 있는데 가게로 불쑥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 친구가 이번에 새 차를 뽑았다고 자기도 꼭 차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거의 반협박처럼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이제 차를 사야 출근도 하고 일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차가 없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걸 엄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래야 차 살 돈이 나올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차를 또 어떻게 사? 엄마가 사주면 되잖아. 야, 차 좀 사줘. 안 사주면 나 평생 일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내 인생이지. 그게 어디 내 인생이냐.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담보로 엄마를 협박하는 그런 후레자식 같은 아들이 또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한동안은 좀 잠잠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기어이 또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그 철없는 막내 아들 박준서가 어디서 아주 헐값에 낡아빠진 오토바이를 한 대 샀다면서 그걸 끌고 제 가게 앞까지 가져온 것이었죠. 자기 아버지가 그 지긋지긋한 오토바이 사고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빌어먹을 오토바이를 거저줬다고 해도 절대 안 탈 판에 그걸 굳이 돈까지 주고 사와서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시동을 걸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막내 아들이 돈이 없어서 차 대신에 이 위험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아빠처럼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라도 당하면 엄마 속이 좀 시원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 사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사줬어야지. 큰아들 장례 치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막내 아들까지 장례 치르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어. 이게 지금 아들이 이 늙은 엄마한테 할 소린가 싶었습니다. 오토바이라면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빌어먹을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서 온갖 독한 년 소리 들어가며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들이라는 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런 것이라니. 너무나도 허탈하고 또 허탈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단 한 번도 대단한 효도를 바랐던 적도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이 늙은 엄마가 너희들을 이만큼이나 힘들게 키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알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그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식들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바라고 있더군요. 게다가 막내는 자기까지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차부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막내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이거 타고 나가서 죽을 용기가 있다면 어디 한번 실컷 타고 나가봐라. 일할 깜냥도 제대로 없는 놈이 어디 이거 타고 나가서 죽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배짱이라도 있기는 하더냐. 내가 너를 낳고 지금까지 키운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다. 엄마한테 죽는 꼴 보라는 게 그게 아들이 이 애미한테 할 소리야. 제 말에 막내 아들은 잔뜩 궁시렁거리며 말했습니다. A씨, 이제 생선도 안 팔리나 보네. 돈 없으면 그냥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잔소리만 하고. 그래,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타지도 못하고 낑낑대며 한참 동안 끌고는 저 멀리 사라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녀석은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는 놈이라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줄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냐오냐 애지중지하고 키운 게 죄라면 죄인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평소에는 저한테 연락도 잘 없다가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돈을 잔뜩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이끌고 겨우경우 장사하는 처지였는데요.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제 자식들 넷이서 아주 그냥 길을 쓰고 달려드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심하게 있어서 도저히 장사를 하러 나갈 수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넷째 딸 지혜가 웬일로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넷째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네. 머리도 좀 아프고. 감기면 약 먹고 좀 푹 쉬셔야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약이랑 물 좀 가져다 줄게. 그래, 얼른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넷째는 제게 감기약과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더니 마침 이럴 때 미운 딸이라도 곁에 있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약을 가져다 주고 나서도 제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방이랑 제 방을 의문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집에 와서 뭐라도 찾고 있나 싶었습니다. 마침 감기약 기운에 스르륵 잠이 들어서 뭘 찾고 있냐고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잠이 쉬어들려던 바로 그 찰나에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저도 모르게 살짝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을 뜨고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글쎄, 그 못된 넷째 딸년이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제가 숨겨두었던 그 돈뭉치를 꺼내려다가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웬일로 집에 다 찾아왔나 했더니만 딸년이 온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시커먼 쥐새끼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였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엄마가 단 한 번이라도 좀 도와줬어. 안 도와줬잖아. 누가 보면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돈이 전부 다 넷째 딸년, 내 돈인 줄로만 알겠더군요. 기가 막히고 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던지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넷째 딸년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오히려 저한테 악을 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평생 큰오빠만 아들이고 우리 다른 자식들은 자식도 아니지 안 그래. 큰오빠는 그깟 죄 좀 짓고 자살했는데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누명이라고 하면서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다 해놓고 살아있는 다른 자식들이 그놈의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어떻게 단 한 번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우린 자식도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돈 타령이나 해대는데 내가 너희들을 자식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내년들이 자식 새끼들이면 이 늙은 애미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지는 못해. 남한테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이년아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 그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도 서럽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착한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이대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넷째 딸녀는 그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돈뭉치를 자기 가방 속에 쑤셔 넣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몇 푼이나 한다고. 그렇게까지 유세를 떨어. 내가 이번에 이 사업 제대로 한번 성공시켜서 나중에 엄마한테 2배, 3배로 다 갚아줄게. 죽은 아들 아무리 그리워해봤자 거기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살아있는 자식들한테나 좀 잘해. 그러다 말년에 아파서 꼼짝없이 알아누우면 그때 가서 엄마 돌볼 사람이 우리들 뿐이잖아. 남편도 없으면서 정말로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만 늘어놓던 넷째 딸녀는 결국 그 돈뭉치를 다 챙겨서 유유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나중에 돌봐달라고 했나요? 가벼운 감기에도 저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진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로 중병이라도 걸려서 알아눕기라도 한다면 아마 2번 다시는 제 앞에 찾아오지도 않을 그런 냉혈한 자식들이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제 생각이 단순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된 순간은 제가 얼마 뒤에 덜컥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잠을 아무리 푹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피곤하고 하루 종일 온몸의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확 감소한 겁니다.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당뇨병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합병증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장사도 못하게 되었고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장사했던 그 시장 자리를 정리하면서 옆 가게 언니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며 제 등을 토닥여주고 앞으로 건강이나 잘 챙기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군요. 그런데 바로 이 와중에도 제 둘째 아들 현우라는 작자는 저한테 또 전화해서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며 돈 좀 보내달라는 그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둘째에게 거의 윽박지르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 이제 돈 없어서 고꾸라졌다. 이놈아 이제 아파서 더 이상 일도 못하는데 너는 끝까지 이 애미한테 돈 타령이나 하고 싶으냐. 이 징글징글한 놈아, 엄마 어디 많이 아파. 안부 한번 제대로 안 묻는 놈이 없고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애미한테 무슨 놈의 보험금이라도 없이 살았냐고 타박이나 하고 엄마 나이 이제 75이면 이 세상에 오래 살았지. 호상이다 호상이야. 내가 너희들 5이나 되는 그 많은 자식들 키우겠다고. 내 젊은 청춘 그 모진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너무나도 서럽고 억울하다. 제가 그렇게 한참 동안 하소연하며 울부짖자 둘째 아들은 깊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더니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정말 하며 제 전화를 그냥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바로 제 눈앞까지 찾아오자 제 지난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억울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버텨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병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것을 다 알았는지 그 뒤로는 그 누구에게서도 돈 달라는 전화 한 통 안 오더군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단 한 명도 이 늙은 엄마가 얼마나 아프냐고 괜찮으냐고 묻는 전화 한 통 안 하는지, 이게 바로 제 말년의 그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병든 늙은 부모 버리는 그런 후레자식들이 나오던데 그게 바로 제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남의 자식들 욕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플 때가 가장 서럽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몹쓸 우울증이라는 것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옆집은 손주의 며느리 사이까지 다 와서 시끌벅적하게 웃음꽃을 피우는데 저는 그저 혼자 덩그러니 빈집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식이 5이나 되면 또 뭘 합니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놈도 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착한 첫째 아들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도 나고 차라리 나도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살했다고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졌으면 내 새끼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삶의 희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 역시도 그런 끔찍한 자살이라는 것이 불현듯 생각나기는 하더군요. 저를 챙겨주는 가족 하나 없으니 이승에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더 살아서 좋은 것을 볼 것도 없고 이대로 제가 죽는다고 한들 과연 그 누가 저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나 해줄까 하는 그런 비참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신 놓고 지내는데도 끝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자식은 단 한 녀석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마다 돈이나 빼가는 그런 편리한 금고일 뿐이었다는 그런 뼈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샀던 그 외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흘러나오더군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유독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줬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모든 자식들이 다 한 목소리로 저를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셋째 딸 수진이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쏘아붙였었죠. 엄마 땅은 무슨 놈의 땅이야. 그런 쓸데없는 정보, 엄마가 알 정도면 이미 온 동네에 다 퍼진 헛소문이나 마찬가지지.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절대 소리 소문 없이 혼자만 알고 사서 더 큰 부자 되는 거지. 엄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패가 망신하기 딱 좋다고 그러니 그 돈 있으면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나 좀 나눠줘. 그래야 엄마도 나중에 말년에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좀 받았으면서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셋째가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하자 둘째 아들 현우도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말하더군요. 맞아요, 엄마. 진짜 돈 되는 그런 고급 정보는 원래 돈 많은 부자들만 아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라 공부한다고 한들 어디가 진짜 좋은 땅이고 어디가 나쁜 땅인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살 수가 있겠어요. 괜히 그 아까운 돈 엄한데다 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 돈 고이 묶어두고 집에다가 잘 간수하고 계세요. 둘째, 셋째가 저렇게까지 극구 반대를 하자 넷째 딸 지혜도 그리고 막내 아들 준서까지도 돈 있으면 자기들한테나 좀 나눠서 쓰라며 저를 한사코 말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그 내놈들은 이미 그 돈을 마치 자기들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몹시도 아까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는 이미 부동산 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번 상태였고 이번 정보만큼은 정말 확실한 정보라며 저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전부 다 그렇게까지 반대를 해도 과감하게 투자를 강행했었죠. 그때도 저는 이미 제 자식들이 돈에 눈이 돌아간 그런 속물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을 그들에게 나눠주느니 차라리 땅에라도 묶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아주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그 땅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마침 그때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주 그냥 신나고 들뜬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희야, 너 진짜 대박났다. 그때 그 땅 내 말 듣고 사길 정말 잘했지.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데. 이제 너 말년의 팔자 아주 그냥 쫙 제대로 한번 폈네 폈어. 저는 그런 친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다 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저는 그 투자금의 몇 배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된 거죠. 마치 하늘에 계신 제 큰아들과 남편이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다면서 제게 내려주신 그런 마지막 동아줄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서름과 고통을 전부 다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큰 행운이 제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던 제 그 4명의 자식들에게서 갑자기 줄줄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 딸 지혜가 가장 먼저 제게 전화를 했길래 받아보니 마치 자기 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때 엄마가 샀던 그 땅 말이야. 이번에 뉴스 보니까 완전 대박 났던데. 나 이번에 사업 자금 좀 더 필요하니까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아주 제발 이것만 좀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엄마 정말 제대로 한번 모실게. 우리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진짜 다 괜찮아진다니까. 제가 아파서 그렇게 끙끙 앓아누워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거들떠도 안 보던 년이 땅값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와서 엄마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돈 타령만 해대는 넷째 딸년의 그 역겨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게다가 다른 자식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돈 타령을 할 게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엄마고 돈이 없으면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글쎄, 이제는 아예 제 집까지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현우는 회사도 잃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한심한 놈 주제에 저를 모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지금 누굴 모셔. 내가 지금 널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러자 둘째 아들은 저를 보며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형 죽고 없으면 이제 제가 장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엄마 재산은 당연히 저한테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엄마 아주 편안하게 잘 모실게요. 그러니 저한테 상속해 주세요. 맞습니다. 제 그 엄청난 땅값을 서로 상속받으려고 저를 그렇게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들을 쳤던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동안 어렴풋하게 느끼기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뼈저리게 제대로 한번 느꼈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야만 엄마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여자였던 겁니다. 이제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혐오스러운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 추악한 막장 드라마를 계속해서 찍으려나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장남이라며 아주 당당하게 말하자
넷째 딸 지혜 부부는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버럭 호통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니, 저런 꽃뱀 같은 년한테 당해서 전 재산 다 말아먹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우다가 마누라한테 이혼까지 당한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어딜 감히 우리 엄마를 모신다고. 큰 소리야. 당연히 우리 부부가 모시는 게 그림이 훨씬 더 낫지. 그러면서 둘째는 그 얘기가 여기서 도대체 왜 나오냐며 노발대발했고 셋째 딸 수진이도 뒤질세라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막내 아들 준서까지도 한 소리 거들더군요. 내가 그래도 엄마 장사하는 동안 시장도 제일 많이 오고 가면서 지냈는데 당연히 나랑 살아야지. 이제 와서 다들 이러는 거 너무 속 보인다 진짜. 막내 그놈 말이 채 끝나자마자 제가 뒤통수를 아주 그냥 세차게 한 대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시장에 나를 찾으러 왔었어. 매번 돈이나 타갈 생각으로 차비나 발라먹으려고 왔던 거잖아.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일이라도 맨날 거들고 간 줄 알겠네. 다들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저는 서로 자기들이 저를 모시겠다며 온갖 듣기 싫은 헛소리만 해대는 그 꼴불견 자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아주 그냥 세차게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기생충 같은 제 자식들의 그 지긋지긋한 쇼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아플 때는 제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더니 넷째 딸 지혜가 글쎄 이번에는 자기 어린 자식, 그러니까 제 손주까지 앞세워서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 손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차마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더니 넷째 사위라는 작자가 아주 그냥 양손에 뭘 잔뜩 바리바리 들고 왔더군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사위라는 작자가 제게 이렇게 살갑게 말을 합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당뇨에 아주 그냥 특효라는 귀한 약재들을 좀 사와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네요. 손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였더니 그들이 챙겨온 선물 보따리들을 하나씩 풀어헤치면서 이건 어디에 좋고 저건 또 어디에 좋은 거라며 온갖 가머니설들을 늘어놓더군요.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넷째 사위가 그렇게 발빠르게 아양을 떨며 말을 하니 넷째 딸 지혜도 그 옆에서 질세라 거들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그이가 엄마 주려고 무려 3일 전부터 밤새가면서 다 알아보고 준비한 거야. 내가 그만 사라고 해도 장모님 드릴 물건에는 절대로 돈 아끼지 말자면서 이렇게나 많이 사왔다니까. 왜 이제 엄마한테 돈 좀 생겼으니까 장모님 대접이라도 좀 톡톡히 해보려고 아주 그냥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그냥 생쇼들을 하는구나. 엄마는 왜 좋은 의도로 사온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삐딱하게만 생각해. 좋게 좀 생각해봐 제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을 보고 싶지 않아. 다 가져가라고. 당장 그 더러운 것들 전부 다 가지고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는데 넷째 딸년이 어느새 손주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돈 좀 주세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한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는 자기 어린 자식까지 앞세워서 어떻게든 돈 좀 받아보겠다는 그런 더러운 신보였어요. 이게 정말이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장 애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며 물건들 전부 다 다시 챙겨서 넷째를 집 밖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으면서 저는 넷째 딸 지혜에게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 같은 딸이랑 사위 둔 적 없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 같은 자식들을 믿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 2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 그 독한 말에 넷째 딸은
뭐가 그리 분하고 억울한지 한참 동안이나 잔뜩 궁시렁거리면서 투덜대다가 결국에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이런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더군요. 엄마, 잘 생각해봐. 엄마 자식들 중에 지금 애 낳고 제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손주 보면서 재미 보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 좀 도와주고 서로 좋게 좋게 지내자. 안 그래? 저는 넷째 딸의 그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문자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손주, 네가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손주 얘기를 해. 네가 만약에 내 돈으로 네 자식 새끼 키웠으면 딱 너 같은 괴물이나 나왔겠지. 너도 한번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봐. 돈도 없는 늙은 부모도 과연 부모로 쳐주는지 한번 직접 겪어보라고. 자식 낳아보면 부모 마음 다 이해한다는데 우리 집 넷째 딸녀는 아주 그냥 예외였나 보구나. 유일하게 손주까지 낳아 살던 넷째마저 이 지경이니 다른 자식들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 후에도 둘째 아들 현우가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진 여행용 캐리어를 덜덜 끌며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왔었는데 저는 그놈을 보자마자 빗자루로 사정없이 두들겨 때리며 당장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괘씸하고 또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딜 또 돈 냄새 맡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당장 여기서 꺼져버려. 나는 너 같은 장남 둔 적 없어. 내 형, 우리 지훈이가 하늘에서 살아있었으면 내 그 더러운 다리 몽둥이부터 먼저 분질러 놨을 거야. 2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빗자루 세례에 정신없이 얻어맞던 둘째는 결국 캐리어 바퀴가 빠지도록 허둥지둥 도망을 가더라고요. 셋째 딸 수진이도 그리고 막내 아들 준서도 그놈의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제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불러댔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경찰을 불러서 웬 이상한 잡상인들이 자꾸만 저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들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르는 사이들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죠. 엄마한테 돈 좀 생겼다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벌떼처럼 찾아와서 괴롭히는 그 자식들이 저는 조금도 반갑지가 않고 오히려 심기가 더욱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아주 우연히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유산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마침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전부 다 팔고 그 돈의 절반은 지금 당장 병원에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에게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제가 비록 자식 농사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좋은 일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 자식 놈들은 어떻게 알고 또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버젓이 살아있는 친자식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엄마 눈에는 그런 우리가 안 보이냐며 온갖 울음소리를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때 나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죽내사네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나는 너희들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앞으로 너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아무 상관 안 하고 알아서들 잘 살아라. 우연한 좋은 기회로 제가 새로운 삶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저 역시도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2번째 소중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병원에서도 너무나도 고맙게 받아주셨고
심지어는 제게 감사장까지 수여해 주셨습니다. 말년에 팔자가 핀다는 게 바로 이런 보람 있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꽤나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상속인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탁 상품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거기에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남은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다시 사회에 환원하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해두면 제가 혹시라도 가장 우려하던 그런 귀찮고 골치 아픈 법적 분쟁 같은 것들도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었죠. 제 자식들한테는 앞으로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도록 아주 그냥 단단히 못을 박아두니까 그제야 제 삶이 조금은 편안해져서 지금은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소풍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지내고 있게 됐습니다. 옛말의 인생은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말년 복이 좋아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들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그저 제가 복이 너무나도 없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체념하고 살고 있네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모두 다 어엿한 성인이 된 후에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돌이켜보니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자식들을 뭔가 잘못 키웠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만큼은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자식 속을 그 부모가 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5이나 되는 그 많은 자식들을 한번 키워보니까 원래 자식이라는 게 9을 이미 다 가져가고도 제 손에 겨우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어떻게든 다 훔쳐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못 이기는 척 다 주고 또 주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저도 한때는 제 간이고 쓸개고 전부 다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런 바보 같은 부모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남은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하면서 원 없이 즐기다가 그렇게 후를 떠나려고요.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전부 다 알아주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부모 등 뒤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만큼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자식이라는 것도 다 부질없다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부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첫 번째 1순위로 두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박복하고도 기나긴 팔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